변호사님, 네. 이 장의 주제인 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상당히 본질적이고 좀 철학적인 부분도 결합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에너지를 써서 공부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한다는 게 목적이 분명해야 그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면 쉽게 지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왜 공부를 하는지 목표가 좀 분명하면 탄력을 받게 되는데, 투자라는 것도 본격적인 투자 공부를 하려면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책도 사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왜 투자 공부를 하고 있냐? 그럼 과연 투자는 우리 인생에서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본격적인 어떤 투자의 기술이라든지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살 것인가를 1장에 넣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 책 같기도 한데 네. 결국에는 이제 행복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1장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사람마다 투자를 왜 하는지 차이가 다 있겠죠. 이 책의 저자이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건데요. 그럼 행복이 뭐냐? 이런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고민인데,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 보면 건강하고 자유롭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이랑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의 3요소를 규정해 놨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그 책을 보고 조금 각인이 돼서 이게 행복의 3요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은 투자라는 게 그러면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상관이 있나 하면은 이제 자유랑 상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목적은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가 행복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를 잘하면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자유를 행복의 필수 요소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자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철학서적에 말꼬리를 무는 질문 같았나 싶은데, 참고로 저희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낀 게 결국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돈이 필요한 이유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체제를 우리가 뭐 혁명으로 뒤집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잘해서 그 일종의 수동소득을 잘 모으고 내 노동과 시간이 분리되는 자산을 확보할수록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자유로우면 그 자유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그 자유를 통해서 남들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내 가족들에게. 그러면 또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자산을 획득해서 자유를 확보한다는 뜻은 행복의 3요소를 다 충족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제는 진짜로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아니면 최고의 투자는 무엇일까요? 그 투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다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투자라고 하면 본업이랑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문법적으로.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퇴사를 할까? 은퇴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서 투자에 올인한다든지. 네.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투자를 본업과 분리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본업을 가장 잘 지키는 게 최고의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의 성과를 내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데, 종잣돈을 모으는데 최고가 본업이고, 그 다음에 그 복리가 마법을 부려서 자산이 올라가려면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버티려면 안정적인 본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본업은 투자를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 본업을 지키는 게 투자의 출발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책에도 등장하지만 한때 유행했었던 파이어족과는 달리 그러면 본업은 투자 후에도 계속되는 삶의 필수 요소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 본업이라는 게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투자로 성공을 해도 필요해요. 그 파이어족들이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 안 한다고 선언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파이어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평생 놀고 먹는 건 아니거든요. 방송이나 강연에 나와서 또 활동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싫었던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로 갈아탄다 뿐이지 음, 경제적 자유를 선언하는 일도 결국에는 어떤 활동, 그게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이랑 분리해서 무인도에 살 수 없듯이 결국에는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본업이라는 거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투자 후에도 결국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업은 이제 결국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투자를 위한 준비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 투자를 위한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책에서 세 가지가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투자금.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기회가 와야 되거든요. 이 기회라는 건 세상에 부여하는 거니까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금, 종잣돈을 잘 모으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건데요.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업으로 최대한 소득과 소비를 통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공부 지식 면에서는 이런 책을 이제 읽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기회는 하늘이 부여하는 거니까 네.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종잣돈이야 무조건 많으면 좋겠으나, 사람마다 또 직업마다 소득이 모두 다 다릅니다. 모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나 아니면 뭐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종잣돈이라는 게 소득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네. 돈을 모으는 거랑 돈을 버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은다는 건 소득과 소비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소비를 많이 하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변호사가 돼서 소득 활동을 하지만 보통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비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그런데 그 소비는 수준이 한번 오르면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산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명품 가방을 사거나 럭셔리 플렉스 여행을 다니면 부자로 착각하는 것뿐이거든요. 실제 통장에 자산이 없는데. 네. 그리고 그 인생에서 가장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시기가 영원히 계속될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절대 종잣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소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직업이나 소득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2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투자도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투자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행복은 이제 주관적 만족이니까 당연히 투자를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주관적 만족이니까 다르긴 하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자산을 잃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은 자산을 굳이 잃어가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주관적 만족은 다르다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킨다는 안전 그 판이라는 측면에서는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투자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으나 투자를 하면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이거죠. 네. 변호사님께서 본업에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직이나 사업가들한테 대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높여봤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에 처음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간 것만으로 자기 인생이 결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이제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낮아서 안 보이는 거지. 결국에는 그 직장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중역급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40대가 돼서.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한계가 있고 뭐 사업이면 사업으로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직장 안에서 가치를 높여서 사업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자기의 그 가치를 높이면 얼마든지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나와서 또 사업을 할 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분리해서 그 미래를 차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보면 또 뭐 소득과 소비로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모아도 요즘에 아파트 가격을 보면 범접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소액으로라도 일찍 투자를 병행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에서 돈 모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트레이딩을 해서 네. 그거를 내가 소득에 붙여서 펌핑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잣돈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본업으로 소득을 모으고 소비를 통제하는 과정 자체가 자제력을 심어주는데 그 자제력이 투자 성과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단타를 해서 종잣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잣돈을 최소한의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예적금으로만 모으는 게 좀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은 대신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그 꾸준한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인내심과 자제력을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낫기 때문에 초기 종잣돈을 모을 때는 저는 예적금 말고는 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책에 진짜 부자 대 가짜 부자 챕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동소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요. 수동소득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이 능동소득이랑 수동소득을 구별하는 것이 또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능동소득은 내 노동이랑 뭔가를 투입해야 나오는 소득이고 수동소득은 별도의 내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동을 투입해야 되는 능동소득만으로 부를 쌓으려고 하면 우리가 24시간 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동이랑 소득이 분리되는 어떤 활동, 투자 활동을 포함해서 그런 게 있어야만 내 노동, 단위 노동 투자 시간과 상관없는 소득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동소득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연예인이나 전문직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자산이 많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비가 높은 거지, 소비 네. 수준이 높은 거지, 자산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능동소득이 크면은 자산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비 통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근데 투자 활동을 제대로 해서 수동소득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비를 통제해서 자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투자 활동에 있어서 수동소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그 내가 무조건 일해서만 평생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자기 시간과 노동을 관리하면서 자산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설명하면서 능동소득과 수동소득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